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관리론과 마케팅론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의 의미를 보니까 대상 부동산, 즉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이, 그 땅이든 건물이 됐건 간에 그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부동산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존, 개량, 이용 행위를 총칭해서 부동산 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영역에, 관리의 의미 속에 처분은 포함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물건이 됐건 관리한다 라고 말하려면 그것이 내 거일 때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처분한다는 건 남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남한테 어떤 물건을 팔아먹게 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관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의 영역 속에, 관리의 의미 속에 처분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게 됩니다. 그걸 예쁘게 포장하면 처분은 관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왜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이유가 그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유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 말의 뜻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어떻게만 나오냐면 예컨대 도시와 건축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요구된다 라고만 나오지. 야, 도시화가 무슨 뜻이니? 건축기술이 발달하는데 왜 전문적인 관리가 왜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뭐다? 필요한 이유, 필요성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본다라고 기억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요성 원인, 크게 네 가지.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의 요구해도 좋고 증가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또 간접 투자의 활성화까지도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 근거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화는 크게 1차적 도시화와 2차적 도시화가 있지만 보통 말하는 건 1차적 도시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차적 도시화가 무슨 뜻이냐?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도시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도시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정된 도시지역에 외부의 농촌 인구가 계속 집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독주택만으로는 그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땅덩어리에 수백 세대, 수천 세대가 함께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단독주택의 관리보다는 수백, 수천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관리가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두 번째, 건축기술의 발달. 건축기술이 발달하니까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된다는 거죠. 또한 상식적으로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될수록 설비가 더 복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설비가 복잡해질수록 당연히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요구된다, 필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부재 소유자의 요구, 이게 뭐냐면 예컨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곰돌이가 부산광역시의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때 서울특별시민 곰돌이가 부산광역시를 매일처럼 이동해 가면서 직접 관리하기에는 거리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업자나 업체에게 관리 업무를 위탁,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요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의미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한 것뿐이고
시험에 나오는 건 내용 물어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만 물어본다.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달, 부지의 소유자의 증가, 그리고 간접 투자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요구된다, 이렇게만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부동산 관리 방식이 나오는데 부동산 관리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관리 3방식 그래가지고요. 자기관리, 혼합관리, 위탁관리 세 가지 방식을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벌써 예측이 가능하죠. 자기관리 또는 자가관리가 뭘까요?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소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자가관리, 자기관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소유자가 직접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직접 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잠깐 혼합 건너뛰고 위탁이 뭐예요? 남한테 맡긴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업자나 관리업체에게 관리 업무를 위탁, 맡기는 방식이 위탁관리죠. 그러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합니까? 위탁 맡은 업체가 관리합니까? 위탁을 맡은 업체가 관리하겠죠. 그래서 직접 관리가 아니라 간접 관리 방식이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직접 한다, 자기관리, 남한테 맡긴다, 위탁관리죠. 근데 가운데 뭐가 끼어 있습니까? 혼합관리입니다. 그럼 관리 방식의 변화 순서만 놓고 본다면 자기에서 혼합을 거쳐서 위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혼합 관리 방식은 자기 관리 방식에서 위탁 관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게 순서로 따져볼 때 그런 식의 문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혼합의 뜻이 뭡니까? 뭔가 짬뽕했다, 뭔가 결합했다, 합쳤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자가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을 절충하는 관리 방식이 바로 뭐다? 혼합관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요. 관리 업무에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는 관리 방식이다라고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업무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맡긴다. 그 말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남한테 맡기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보통 이제 관리 방식별 장단점을 물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요령이 뭐냐? 혼합관리 방식은요. 자가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의 결합이다 보니까 장점도 자가위탁의 장점 모두 다가 포함되고요. 또 단점도 자가위탁관리 방식의 단점 모두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관리 방식별 장단점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혼합관리 방식의 문제점은 하나만 기억한다. 혼합관리이다 보니까 어떤 관리상 하자가 발생할 때, 분쟁이 발생할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혼합관리 방식은 잘못 출제했다가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한다. 혼합관리 방식의 문제점, 책임 소재가 불분명.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모든 모의고사 문제에서 혼합관리 방식을 써놓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바람에 틀리게 만드는 그 경향, 출제 포인트가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관리 방식별 장단점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 방식을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관리 방식별 장단점을 외울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왜? 자가관리가 뭡니까? 내가 내 물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자가관리 맞지요? 남한테 맡기는 방식이 위탁관리 맞지요? 그럼 어떻게 공부한다? 내가 직접 내 물건 관리할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남한테 맡겼을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가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외울 것도 몇 개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몇 가지만 얘기 드려볼까요? 자, 예컨대 A라는 상가 건물이 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곰돌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럼 곰돌이가 자기가 소유한 상가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면 보안 관리 및 기밀 유지에는 가장 적합할 거예요. 왜? 예컨대 상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 상가가 잘못하면 뭐 붕괴될 위험이 있다. 또는 어떤 뭐 하자가 있다. 그럼 하자가 있다는 걸 남한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내 건물 문제 있어. 어디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어. 뭐 수도가 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보안 관리, 기밀 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 방식 그러면 자가 관리 또는 직접 관리 방식이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뒤집어 볼게요. 위탁 관리 방식은요. 돈을 받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일단 한치 걸러 두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거 아니거든요.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물건을 직접 관리하는 자가관리 방식보다는 위탁관리 방식은 보안관리 면이라든지 뭐 어떤 그 비밀 유지에는 취약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뒤집어 볼게요. 위탁관리는요. 전문적인 업자에게 관리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의 전문성이 가장 높은 관리 방식 그러면 위탁관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럼 뒤집어서 문장 속에서 가장 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현대적인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위탁관리가 답인 거죠. 근데 뒤집어서 관리 방식의 순서만 놓고 봐도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자가관리예요. 그럼 관리 방식의 순서상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건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전통적이다 보니까 현대적인 관리 방식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관리의 전문성이 낮다. 가장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자가관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것처럼 자가관리 방식의 장점이 위탁관리 방식의 단점이 되고요. 거꾸로 자가관리 방식의 단점이 위탁관리 방식의 장점이 됩니다. 상호 교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물건 내가 직접 관리할 때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남한테 맡겼을 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생각해 가면서 공부하신다면 굳이 외울 것도 별도로 없고요. 문장 보자마자 OX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마케팅론입니다. 자, 마케팅은 뭐 의미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때 오늘날 왜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부동산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는 달리 매도자 중심 시장에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과거 198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주택의 그 주택 공급률이 100%가 안 됐거든요. 그럼 주택의 공급률이 100%가 아니다. 그 말은 일단 양적으로 질적인 수 따지기 전에 양적으로도 주택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광고 홍보하지 않아도 굳이 사달라고 매달리고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주택 자체가 부족하니까 알아서 저절로 그 아파트가 분양되고 팔려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당연히 칼자루 누가 쥐고 있다? 매도자, 파는 쪽에 공급자가 주도하고 있었던 시장이었죠. 근데 오늘날에는요. 주택의 공급률이 100%를 초과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질적인 수준을 따지기 전에 양적으로는 집이 남아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빈집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양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 남아 돈다면 주택이 남아 도는 상황에서 새 집을 지어서 팔아 먹으려면 누구한테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어야 됩니까? 바로 수요자에게, 소비자에게, 매수자에게 요번에 저희 아파트 새로 지었거든요. 좋아요. 그냥 사보세요. 만족하실 거예요. 라고 아양 떨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
과거와는 달리 이제 매도자가, 공급자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가, 소비자가, 수요자가 칼자를 쥐고 있는 시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중심 시장에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다른 말로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동산 마케팅이 중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출제 패턴이 뭐가 있었냐면 앞뒤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위치를 바꿔서 출제함으로써 틀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얼핏 읽으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매도와 매수의 위치만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부동산 마케팅론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의 100% 가까운 대목이 바로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마케팅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죠. 마케팅 전략이 세 가지이다 보니까 제목에 나올 때 마케팅 전략의 3차원 또는 3차원 전략, 3차원이 뭐죠?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근데 3차원이 첫 번째 종류만 놓고 본다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고객 점유 마케팅, 세 번째 관계 마케팅 전략.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3차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벌써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성격상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가로 2번에 지금 고객 점유 있죠. 벌써 제목 속에 고객이란 말이 있거든요. 고객이 바로 누굽니까? 소비자죠. 수요자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이라는 단어 나와 있으니까 성격이 수요자 중심의 전략 또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관계 마케팅인데 관계, relationship.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수요자나 공급자 또는 생산자나 소비자 또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 어느 한쪽만 있을 때는 관계란 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관계란 말 쓴다는 건 생산자, 소비자, 수요자, 공급자, 매도자, 매수자 간의 관계죠. 과거에 우리 부동산 거래는요. 한 번 아파트 분양에서 끝나면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그걸로 종료됐었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이것을 예쁘게 말하면 일회성 거래란 말. 일회성 거래. 한 번 거래되면 관계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분양을 끝냈다고 해서 소비자와의 수요자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레면 아파트가 있다. 그럼 레면 아파트가 분양 끝나면 소비자와의 관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자, 수요자님, 분양 받으신 분 어때요?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없으십니까? 혹시 공사가 잘못된 부분 없으십니까? 다 그 의사소통하고요. 또 이제 이의 신청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 받은 순서대로 부실 공사가 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고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 가면서 거주함에 불편함이 없는가를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서 소비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처럼 과거의 일회성 거래, 한 번 분양을 받으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관리 방식이 바로 그 마케팅 전략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공급자와 수요자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관계 유지 이 말 대신에 상호작용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것은 점차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는 거니까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특히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브랜드. 무슨 말이냐? 예컨대 삼성 레미안 아파트. 레미안이 브랜드 맞죠? 그럼 레미안 아파트에 거주했다. 그런데 그 레미안 측에서 분양 끝났다고, 계약 끝났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살펴주고, 불편함을 얘기하면 곧바로 단기간에 신속하게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레미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그 레미안에 살고 계셨던 어떤 누군가가, 예컨대 곰돌이가 레미안에 살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해 나간다라고 할 때 이미 머릿속에 레미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갈 때도 레미안부터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친과의 관계 유지는 브랜드가 따봉. 아시겠죠? 여친과의 관계 유지는 브랜드가 따봉이다. 그래서 관계 유지, 브랜드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답은 금방 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친과의 관계 유지는 브랜드가 따봉입니다. 자, 이제 뒤집어서 말이죠. 이제 첫 번째 시장 점유 마케팅인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속에 또다시 두 가지 전략이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STP 전략이고 두 번째가 4P 믹스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종류상 문장 속에서 STP가 나오거나 또는 4P 믹스란 말 나오면 일단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 일단은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STP가 나왔는데 또는 4P 믹스가 나왔는데 소비자 중심의 전략이다,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 따라 붙게 되어 있다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STP와 4P 믹스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다만 STP와 4P 믹스 모두 시장 점유 마케팅에 속하니까 성격은 둘 다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역으로 STP가 나오건 4P 믹스가 나오건 얘네들이 나왔는데 문장 속에 소비자 중심의 전략이다,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와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STP 전략은 첫 번째 시장 세분화가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S가 되고요. 두 번째는 표적 시장의 선정이 되기 때문에 타켓 마케팅 그래서 타켓 T가 됩니다. 다음 시장 차별화는 포지셔닝이거든요. 포지셔닝. 그래서 STP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시장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 S. 표적 시장 선정은 타켓 마켓 그래서 타켓 T가 되고요. 시장 차별화는 영어로 포지셔닝 그래서 P가 됩니다. STP. 근데 한글로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시장 세분화의 세, 표적 시장의 표, 차별화의 차를 묶으면 세표차가 되는 거죠. STP는 세표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표차. 그런데 이건 역시도 구체적인 내용 설명하기 앞서서 지금 구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분명히 STP는 한글로 따지면 세표차인 건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S가 시장 세분화 세, T는 표적 시장, 시장이 타켓, 표적이 타켓이죠. 시장 차별화, 차별화가 포지셔닝, STP 세표차, 세표차입니다. 그런데 세표차 그랬을 때 그 아래 4P 믹스 나오죠? 4P 믹스 보면요.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제품 전략의 제, 판촉 전략의 판, 그리고 가격 전략의 가, 유통 경로 전략의 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암기법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죠. 근데 S는 시장 세분화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세입니다. 세.
자, T는 표적시장의 선정이라고 했죠. 표적시장의 선정 전략. 포인트가 어디죠? 표. 그 다음에 P는요. STP는 차별화죠. 시장 차별화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포인트가 차입니다. 세 표 차인 거 보셨죠? 근데 4P 믹스는요. 알파벳 P로 시작되는 네 가지 요소의 결합이기 때문에 4P 믹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마케팅 믹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P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프로덕트, 제품 전략이 있고요. 두 번째가 프로모션, 판매 촉진, 줄여서 판촉 전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 있고요. 네 번째가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이 있거든요. 요것을 앞글자를 따면 재, 판, 가, 유가 되는 거죠. 그럼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세 표 차면 재판가요. 선거에서 세 표 차밖에 안 났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대로 승복할 수 없어요. 재판 까보자. 다시 한번 재검표해볼까? 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래서 STP와 4P 믹스를 묶어서 암기법은 세 표 차면 재판가요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종류의 암기는 이런 암기법이 유용하죠. 그러나 내용까지 외우려는 건 잘못된 학습이에요. 종류나 순서나 절차나 과정은 암기법이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아무리 외워본들 글자 하나, 단어 하나만 바꿔도 다른 문장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용은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고 절차, 순서, 과정, 종류는 암기법을 이용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럴 때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자, 지금 시장 세분화 나왔죠. 세분화. 근데 시장 세분화 할 때 우리가 하나 요령이 있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 집단, 소비자 집단을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분한다는 건 여러 개로 나눈다, 쪼갠다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예쁘게 말하지 않고 우리 식대로 얘기한다면 수요자 집단을, 소비자 집단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과정, 작업을 시장 세분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수요자 집단을 세분한다 또는 분할한다, 여러 개로 나눈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이것은 시장 세분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본 수업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별로 내용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적시장 선정인데, 자, 시장 세분화의 결과 여러 개로 쪼개진, 나누어진 수요자 집단 중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표적장의 선정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 이게 뭐냐면 이 수요자들에게는, 이 소비자들에게는 내 물건을 팔아먹을 자신이 있어. 이것을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자기가 만든 물건을 팔아먹을 자신이 있는 수요자 집단을 표적시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시장 차별화란 말은 말이죠. 똑같은 표적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자들 사이에서,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뭐라 그런다? 차별화 그래요. 그런데 차별화가 영어로 포지셔닝이거든요. 자, 내 포지션이란 말 자체가 우리말로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를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장 속에서 위치 이 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위치 자체가 포지션이니까 얘는 차별화를 얘기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정답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차별화 전략은 영어로 포지셔닝의 포지션. 포지션은 우리말로 위치죠. 맞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위치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STP를 가볍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4P 믹스가 있습니다. 4P 믹스. 자, 첫 번째 제품 전략 나오는데요. 뭐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 이것이 무슨 전략에 포함되느냐를 알고 있는가를 주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지상 주차장의 지하화,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또는 뭐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 설치,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4P 믹스 전략 중에 제품 전략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지금은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에 주차장은 지상밖에 없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던 아파트는 없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다른 모든 아파트는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있는데 A 아파트만 주차장이 지하에도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미 이 A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차별적이죠. 제품이 다르잖아요. 상품이 다르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를 제품 전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보안 설비의 디지털화. 무슨 말이냐? 다른 아파트는 열쇠와 자물쇠를 가지고 아파트를 열고 잠근다. 그런데 A 아파트는 띠띠띠띠띠 뭐 지문으로 번호로 열고 닫는다. 이 자체가 이미 A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와 제품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도 제품 전략이고. 또 다른 아파트는요. 그냥 뭐 놀이터 정도, 조그만 그 놀이터 정도밖에 없는데 A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실개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생태 공원이 조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야, 이 아파트는 공원도 있어? 실개천도 흘러가? 야,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이게 제품 전략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또 요새 아파트에 보면 뭐 커뮤니티 시설, 커뮤니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아파트마다 커뮤니티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에 사우나도 있다, 사우나도 있다. 골프 연습장도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아파트는 사우나 없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골프 연습장 없는데, 이 자체로 이미 A 아파트는 물건 자체가, 제품 자체가 다르다고 느껴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제품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판촉인데, 아니 말 그대로 판촉이 뭘까요, 여러분? 판매 촉진이죠. 그런데 사실 뭐 경영학을 전공한 분 계시겠지만 판촉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의미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냥 자격증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학의 어떤 용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깊숙한 내용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품자 돌림. 즉 경품, 기념품, 사은품 이런 말처럼 품자 돌림 나온다.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판촉 전략을 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자 돌림, 경품, 기념품, 사은품, 품자가 나오면 정답이 뭐라고요? 판촉 전략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이 있죠. 가격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저가 전략과 고가 전략이 있고요. 또 단일 가격 전략과 신축 가격 전략도 있죠. 물론 이건 말고도 엄청나게 다양한 가격 전략 존재합니다. 알면 좋겠죠. 그러나 몰라도 큰 상관없다. 왜? 말씀드렸잖아요. 자격증 시험인데 깊숙한 용어의 뜻까지 물어보진 않는다. 종류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 한들 그 어려운 말이 아닌 다른 보기가 이미 답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 보기는 답이 아닌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제목 보세요. 어차피 저가의 반대가 고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내용도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저가 전략, 원래 저가 전략이 뭐냐면 그 상품의 물건의 값어치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전략이 저가 전략이고, 반대로 그 물건의 값어치보다 가격을 높게 비싸게 책정하는 전략을 고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랬을 때 여러분 봐봐요. 예컨대 신생기업, 신생업체가 있다. 근데 신생기업 입장에서 이미 기존의 기업이, 기존의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시장에 침투하려면, 들어가려면 값이라도, 가격이라도 싸야 될까요? 비싸야 될까요? 그렇죠? 값이라도 싸야만 어떻게 비벼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채택하는 가격 전략을 저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저가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며,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을 때 저가 전략을 채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브랜드 가치가 낮다의 반대 높다가 되겠죠. 수요 탄력성이 크다의 반대 작다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도 이제 경제론에서 암기법상 수탄저 수비고란 암기법이 있지만 제가 기초 때는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본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암기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보면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요 탄력성이 작다는 건 경쟁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쟁이 심하지 않다. 자, 시장 진입 장벽이 높게 되면요, 경쟁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럼 나밖에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가 전략을 채택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수요 탄력이 크다는 건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값이라도 가격이라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일 가격과 신축 가격인데 이것도 제목을 보면 정반대가 되죠. 단일의 뜻이 뭐죠? 가격이 하나다. 그래서 지역에 관계없이, 위치에 관계없이 그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하나의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이 바로 단일 가격 전략이죠. 예컨대 새우깡 한 봉지의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본다면 서울도 1,000원,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도 1,000원과 똑같은 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단일 가격 전략이죠. 그런데 신축 가격 전략은 뭐냐? 똑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위치나 향과 층에 따라서 분양가나 매매가가 다양하게 형성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맞죠? 자, 단적인 예로요. A 아파트가 있다. 근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북향이냐, 남향이냐, 동향이냐에 따라서 분양가나 매매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또 같은 동에서도 몇 층이냐, 10층이냐, 1층이냐, 20층이냐에 따라서 분양가나 매매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처럼 동일한 상품, 같은 물건이라도 위치나 층과 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 책정되는 전략을 뭐라 그럽니까? 신축 가격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 그러는데 원래 유통 경로가 직접 유통 경로와 간접 유통 경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어차피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 어떻게만 기억한다. 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 자, 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 이 말 나왔다.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유통 경로가 답이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다거든요. 아이다. AIDA. AIDA. 보통 이제 만족까지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건 없다고 보시고요. 아이다의 원리가 작용한다. 아이다만 나와도 이미 고객이 답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말로 저 누구? 했더니 그게 고객 아이다. 그 고객 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암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고요? 그 고객 아이다. 근데 아이다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소비자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 과정, 소비자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이다예요. 첫 번째 A는 뭐냐면 영어로 attention. 우리말로 주의 주목이죠. 그 다음에 I는 interest예요. 자, interest 또는 interesting 좋습니다. 흥미,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D는 desire죠. desire는 욕구나 욕망. 그 다음에 A가 액션, 행동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한글을 썼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물어봤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장난치느냐? 예컨대 여기 맨 앞에도 A가 있고 마지막에도 A가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근데 순서는 주의, 흥미, 욕구, 행동의 순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했느냐? 행동. 아이다의 원리는 행동, 흥미, 욕망, 그 다음에 주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첫 번째 A와 네 번째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어 약자만 놓고 보면 둘 다 A거든요. 둘 다 A니까 맞나 싶어서 착각함으로써 틀렸던 경우도 꽤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의 철자도 익혀야 되겠지만 그 한글 뜻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예 어떤 문제는요. 영어 빼고 한글로만 순서가 옳게 연결된 문장도 낸 적도 있어요. 아시겠죠? 조심하실 것. 두 번째가 뭐였냐면 지금 아이다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아이다가 나오는데 원래 D가 디자이어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디자이어 대신에 무슨 다른 말, D로 시작되는 거, 디멘션 이런 식으로 다른 말 집어넣어 가지고 틀리게 맞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디자이어인데 디맨드다. 그럼 영어 약자만 놓고 보면 똑같은 D거든요. 그게 아니라고요. 디맨드는 수요예요, 수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옛날 문제 같으면 그냥 AIDA 영어 앞글자만 따서 외우만 줘도 전혀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었는데 요새 문제는 장난 많이 친다. 어떻게 장난친다? 첫 번째 아이다인데 첫 번째 A는 attention 주의 주목이고 마지막 A가 액션 행동인데 그 위치를 바꿔가지고 행동을 맨 앞으로 집어넣음으로써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디자이어인데 영어로는 D죠. D인데 디자이어 대신에 다른 D로 시작되는 거 demand, dimension 이런 다른 말 붙여가지고 틀리게 만든다. 이걸 꼭 기억하자. 그래서 영어 attention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interest, desire, action 이거 영어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말로 어떻게 주의, 흥미, 욕구, 행동의 우리말 순서도 알아둬야만 지금 문제는 푼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틀리면 되게 억울해요. 왜?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썼다면 그냥 조금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2.5점을 구할 수가 있었던 문제를 틀려버리면 정말 어이상실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적 마케팅은 제목 자체로 소비자에게 아양을 떠나야 되니까 누구와의 심리적 접점,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이 말은 누가 내도 안 빠지거든요. 그럼 생각해 봐요.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한다는 건 누구 마음에 들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소비자 마음에 들게끔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관점에서 고객적 마케팅을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니다. 일단 AIDA, 아이다 이 말이 나온다거나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이 말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객 점유를 정답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건 AIDA 영어 순서 그리고 한글로 바꾼 순서도 함께 기억하셔야만 오늘날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마케팅 전략의 세 가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나오죠. 이 감정평가로는 정확히 15%니까 6문제가 고정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옛날에는요, 감정평가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이론을 물어봤다. 근데 최근에는 감정평가론의 문제는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이다. 왜냐?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 안 물어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 규칙이란 것이 있거든요. 일종의 법률인데 감정평가 규칙 조문 문제 3개,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문제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주 나오는 법조문 웬만큼 외우만 둬도 4문제 맞춘다. 6문제 중에. 나머지 2문제가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계산 문제도 거의 고정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나올 때마다 숫자만 바뀌어 나오지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치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외우는 것처럼 과정만 외워놓으셔도 운빨 좋으면 계산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감정평가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안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감정평가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꼭 공부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시겠죠? 이 감정평가의 기초가 나오는데 여기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